조중영을 80으로 맞추고 사격합니다. 사슴이 맞았지만 도망칩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사냥감이 멀리 못 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사를 내려가며 피 자국을 따라갑니다. 갑자기 다른 피자국이 사슴의 피자국을 가로막습니다. 남자는 멈추고 다른 방향을 멀리서 다친 개 한 마리만 보입니다. 그 남자는 개와 반대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정상입니다. 몇 걸음 더 가자 남자는 내려다봅니다. 5대의 자동차 누워 망원경 들다. 여기서 총격전이 있었던 같습니다. 시체 내올부러져. 그 남자는 다가가 현장을 관찰합니다. 현장은 갱단간의 숙청처럼 보입니다. 모트는 많은 전투를 경험한 전직 군인이라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는 차를 하나씩 점검합니다. 대부분은 끔찍한 시체들입니다. 그러다 이 차를 열었을 때 물 좀 주세요 라고 외치는 멕시코 남자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는 심하게 다쳐서 한 모금의 물만 원합니다. 물은 없어. 아마도 이것이 그가 죽기 전에 바라는 마지막 소원일 것입니다. 모트는 그의 소총과 탄약을 챙깁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후 모트는 차 뒤로 가서 눈앞의 광경에 놀랍니다. 트렁크가 밀가루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트는 이것이 밀가루 거래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뭔가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영어 할 수 있어요? 누가 이런 일을 했어? 누가 했어? 모두 죽었나요? 분명히 아직 살아남은 사람이 있을 거야. 그 사람은 어디 갔지? 그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모트는 분명히 총격전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고 추론합니다. 그놈이 돈을 가져갔습니다. 그가 현장에서 물건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다쳤거나 혼자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트는 살펴봅니다. 그놈이 도망쳤다면 분명히 그늘이 있는 곳에 숨을 겁니다. 멀리 두 그루의 나무가 있지만 생각 없이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모트는 망원경을 들어 관찰합니다. 나무 그늘 아래에 한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의 자세를 보니 분명히 다쳤습니다. 모트는 서두르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립니다. 그 남자는 움직이지 않으며 죽은 듯 보입니다. 모트는 다가가 소총을 들어 확인합니다. 예상대로 그 남자는 심하게 다쳐서 가방을 끌고 나무 그늘 아래로 가다가 쓰러졌습니다. 모트는 침착하게 먼저 가방을 챙기고 그 죽은 사람의 은색 권총을 분리한 다음 가방을 엽니다. 이 돈은 그가 평생 써도 다 쓸 수 없을 거야. 돈 가방을 정리한 후 모트는 차 쪽으로 돌아갑니다. 밤이 내려오면 그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소총을 집의 바닥 아래에 숨깁니다. 그 후 그는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의 아내는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어? 전부 돈이야. 그럼 좋네. 총은 어디서 났어? 당신이 그것을 주운 곳에서? 그는 서로를 사랑합니다. 그의 아내는 묻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모트는 물을 요청한 남자를 생각합니다. 그는 뒤척이며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모트는 그 멕시코 남자에게 줄 물병을 하나 챙깁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어디 가냐고 묻습니다. 너는 어리석은 일을 할 거야. 돌아오지 않으면 엄마에게 내가 그녀를 사랑한다고 전해줘. 엄마는 돌아가셨어. 그럼 내가 그녀에게 말할게. 모트는 마음속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차를 멈추고 산을 올라 총격전 걸어갔지만 현장은 변해 있었습니다. 그 차의 바람막이는 낮에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분히 은색 권총을 꺼냅니다. 낮에 물을 요청했던 그 남자는 이미 죽어버렸고 두 사람이 그의 차 옆에 나타났습니다. 모트는 발각된 거예요. 두 남자는 무기를 준비하고 헤드라이트를 켜고 언덕을 내려갑니다. 모트는 너무 착한 것에 대해 자책하며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물을 가져오기 위해 돌아오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뒤에서 차가 쫓아오고 있어서 모트는 달립니다. 몇 발의 총알이 그의 몸을 스쳤습니다. 앞에 큰 강이 있었던 걸 기억해요. 하지만 언덕을 내려가 총알이 그의 어깨에 박혔습니다. 땅에 쓰러졌습니다. 생각할 틈도 없이 급히 강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두 남자는 쫓아오지 않았지만 사냥개가 여전히 물었습니다. 모트는 강에서 올라왔으며 사냥개는 여전히 위협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개를 처치했습니다. 모트는 아침에 차를 타고 어깨에 상처를 붕대 감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제 숨겨둔 소총을 꺼냈습니다. 직감이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텍사스로 가기로 한 일코 라딘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이해하지 못해 그는 아내에게 경찰이 9시 반쯤에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딘은 순순히 짐을 챙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먼저 찾아온 것은 경찰이 아니라 냉혈한 살인자였습니다. 어제 원칙 살인자가 여기로 오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이곳은 황량하고 경찰서에는 경찰이 한 명뿐입니다. 경찰관은 경찰서장에게 의심스러운 남자가 산소통 같은 것을 들고 있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경찰서장이 확인하러 오기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전화를 끊자마자 잔인함은 꼭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살인자는 힘을 다해 눈을 부릅뜨며 즐거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경찰의 발이 바닥에 긁히며 남긴 자국이 보입니다. 경찰관의 절망적인 몸부림이 느껴집니다. 살인자의 이름은 치구입니다. 치구는 깔끔한 것을 좋아하고 강박증이 있습니다. 손을 씻은 그는 병을 챙기고 경찰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그는 해야 할 일이 있지만 이렇게 경찰차를 몰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길에 한 차를 세웠습니다. 그 남자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에서 내려주세요. 경찰처럼 보이지 않아도 경찰차를 몰고 있으니 그 남자는 음주 측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그 남자는 그렇게 죽어버립니다. 치구는 그 남자의 차로 바꿉니다. 얼마 후 치구는 주유소에 도착합니다. 너가 간 곳에 비가 오니? 너 어디서 왔다는 거야? 나는 네가 달라스에서 왔다는 봤어. 내가 어디서 왔는지는 너와 무슨 상관이야? 이 두 마디가 단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치구는 사장과 마디 인사를 나눕니다. 치구는 동전을 사장이 맡기게 하고 추측해봐요. 노인네. 왜일까요? 라고 말합니다. 추측해봐. 우리는 알아야 해. 내가 너를 대신해 추측할 수는 없으니까. 사장은 치구의 느림보 같은 행동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동전을 던져서 이겼어. 라고 말합니다. 사장이 정답을 맞췄습니다. 그는 던진 동전 덕분에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을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틀 후 물을 배달한 후 치구는 사건 현장에 도착합니다. 알고 보니 지역갱단의 두목이 치구에게 잃어버린 200만 달러를 찾아오라고 의뢰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모스의 차 번호판을 떼어낸 후 현장을 조사합니다. 두목은 치구를 도와줄 2명의 부하를 보냅니다. 부하가 신호 수신 장치를 꺼내놓습니다. 알고 보니 그 돈 가방에 추적 장치가 달려 있었어요. 신호가 있나요? 아무 소리 없어요. 그 후 치구는 부하의 손전등을 빌립니다. 경찰서장이 도로에서 차가 불타고 있다는 신고를 받습니다. 동료들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도로에서 살해된 남자의 차라고 추측합니다. 경찰서장은 범인이 부서장 경찰을 죽인 후 도로에서 남자를 살해하고 그의 차를 훔쳤다고 추론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모트의 차로 가서 총격전 현장을 바라봅니다. 이제 시체들이 부풀기 시작했어요. 차 트렁크 안의 물건도 사라졌어요. 치구는 차량 번호판을 따라 모트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는 난잡한 서랍을 들여다봅니다. 마치 그가 집을 급히 떠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전화 청구서를 보고 몇 개의 전화번호를 발견합니다. 아마도 아침이라 그런지 생계를 위해 고생하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치구는 냉장고에서 우유 한 병을 꺼내고 집주인의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깁니다. 그 후 그는 주민사무소로 가서 모트에 대해 물어봅니다. 그는 어디에서 일하나요? 저는 그가 어디에서 일하는지 말할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주민의 개인정보를 공개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가 어디에서 일하는지요? 너 나의 말을 듣고 있지 않니? 우리는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치구가 쓸 줄 알았는데 그 사무실 직원도 그와 마찬가지로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녀를 괴롭히지 않았. 모트는 버스 정류장에 보냅니다. 친구에게 차를 빌리러 갑니다. 그의 아내는 여전히 걱정하며 불길하다고 합니다. 아내에게 말합니다. 나는 은퇴했어. 이제 더 이상 출근할 필요가 없어. 경찰서장도 모트의 집에 가보니 자물쇠가 열려 있었어요. 벽에 흔적과 바닥에 열쇠 구멍을 봅니다. 차탁 위에 우유병을 봅니다. 늦었다고 알고 누군가 먼저 왔어요. 서장은 우유를 마실 컵을 들고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모트는 모텔에 가서 방을 빌리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차를 빌리려고 했지만 연락이 안 됐어요. 방을 둘러보며 환기구를 발견, 그것을 열어 돈을 꺼낸 후 여행 가방을 환기구에 넣습니다.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숙이 밀어 넣습니다. 치구는 전화 요금 청구서 번호로 모트에 대한 단서를 찾고 있어요. 모트는 가게에 가서 깨끗한 옷 한 벌을 샀지만 모텔로 돌아오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운전색에 돌아가라고 말했어요. 직감이 이곳이 위험하다고 알려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운전색에 요금을 내고 다른 모텔로 부탁했어요. 치구, 이 도시로 왔어요. 그는 다리를 지나고 있어요. 그는 다리 옆 까마귀를 봅니다. 날이 밝자 모트는 아웃도어 가게에 도착. 여기서는 다양한 무기를 판매해요. 그는 텐트폴과 총 한 자루를 샀어요. 모텔로 돌아와서 그는 총을 잘랐다. 총구에 탄환을 장전한 후 배낭에 넣었어요. 그는 다시 돈을 숨겨둔 모텔로 돌아갔어요. 그는 방 하나를 더 빌리고 싶어 해요. 그는 프런트에서 모텔 지도를 요청한 후 138호실 뒤쪽에 있는 38호실을 골랐어요. 이 방은 반대편으로 돌아가야 들어갈 수 있어요. 모트는 먼저 138호실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미리 준비해둔 텐트폴의 끝을 연결하기 시작해요. 그때 치구가 모텔을 지나가고 있어요.
갑자기 수신기가 약한 신호를 잡았어요. 신호가 강해졌어요. 신호를 따라 모텔 앞에 도착했어요. 신호가 점점 강해졌다가 약해지더니 치구는 139호실 근처에서 멈췄어요. 결국 그는 가장 강한 신호가 138호실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치구도 모텔 지도를 보고 있어요. 그는 139호실을 선택하고 방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조금 연습했어요. 모트는 막대를 연결해 환풍구에서 여행 가방을 꺼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치구는 모텔의 구조를 점검하며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좋아하는 가죽 신발을 벗고 배낭에서 소중한 도구를 꺼냈어요. 모트는 여행 가방의 위치를 확인했어요. 치구는 압축 가스 스위치를 돌린 후 각손에 총을 쥐고 맨발로 방을 나갔어요. 모트는 여행 가방을 꺼내요. 치구가 138호실에 다가가고 있어요. 그는 문 앞에 서서 결단력 있게 행동하며 방 안에 총을 든 갱스터를 제압했어요. 다음은 화장실이에요. 이 사람은 두 번째예요. 욕실에는 또 한 명이 있어요. 치구는 그들이 역시 범죄 조직의 두목이 보낸 것임을 알고 있어요. 이전에 지원하러 보낸 2명이 그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이번에는 3명을 보냈어요. 분명 이 남자는 그를 믿지 않았고 자신이 신호수신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3남자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치구는 침대에 앉아 피 묻은 양말을 벗고 차분히 서랍을 아래부터 위까지 뒤진 후 통풍관을 응시했다. 다른 3사람보다 더 똑똑했습니다. 강철 화살을 골라 환기 파이프를 비틀었는데 그 안에는 끌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모트는 밤에 떠났고 범죄 조직 두목의 사무실에서 두 그룹의 부하들이 차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두목은 치구가 마치 미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전 대령 겔스를 초대하여 치구를 죽이고 200만 달러를 되찾아오도록 의뢰합니다. 겔스는 치구에 대해 조사했지만 거액의 보상금 때문에 그는 여전히 수락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이 일을 하기 전에는 삶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모트는 다른 호텔에서 방을 빌렸고 그는 물을 마시는 고양이를 바라봅니다. 그는 다음날 아침 10시에 프론트 데스크가 퇴근하는 것을 확인한 후 프론트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며 누군가 자신을 찾으면 꼭 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모트는 먼저 방의 지형을 점검합니다. 하지만 침대에 누워있을 때마다 그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항상 받습니다. 왜 갱스터들이 그를 찾았을까요? 그래서 그는 여행 가방을 열고 돈 뭉치를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신호 수신 장치를 찾았습니다. 모트는 이상함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방 밖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프론트 데스크가 전화를 받지 않자 모트는 문으로 가서 확인하고 권총을 꺼내 침대에 앉아 경계를 합니다. 불을 끄고 갑자기 한 전구가 스쳤습니다. 그 살인자는 방문을 열지 않고 복도에 불을 끕니다. 이 자물쇠에 주목하세요. 모트는 총을 한 발 쏘고는 창문을 통해 뛰어내려 도망칩니다. 뛰어내린 후 그는 다시 정문으로 모텔에 들어갑니다. 고양이의 물이 쏟아졌고 프론트 직원은 살인자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는 뒷문으로 달려나갔고 탈출 직전에 엉덩이에 총을 맞았습니다. 모트는 전술적으로 후퇴합니다. 전쟁의 베테랑이라 해도 치구의 추격 앞에서 그는 필사적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먼저 멀리서 차 한 대가 달려옵니다. 모트는 총을 들고 차를 세웠습니다. 저는 해치지 않겠습니다. 치구가 운전자를 쏘자 두 번째는 머리를 겨냥했습니다. 모트는 총알을 피하고 보조석으로 들어가 가속 페달을 밟고 달려나갑니다. 적은 침착하게 거의 모든 발사를 맞추고 있습니다. 차가 멈추자 모트는 길 건너편으로 달려갑니다. 유리창을 통해 그는 살인자가 천천히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치구를 보았습니다. 매우 침착하고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치구는 천천히 차에 다가가다가 갑자기 안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차 밖으로 이어진 피 자국이 보였습니다. 모트는 방역을 시작합니다. 타노스의 미래가 어떻게 한 머리 버섯 같은 놈에게 쫓기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치구가 다쳐서 도망갑니다. 모트는 미국 멕시코 국경에 도착합니다. 그는 멕시코로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국경을 지나면서 그는 3명의 소년을 만났습니다. 그는 $500를 꺼내 소년의 옷을 비싼 가격에 사고 친구의 손에 맥주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동하기 힘든 여행 가방을 던져 철조망 뒤로 보냈습니다. 여기 아무도 오지 않고 그는 풀숲에 숨어서 안전할 것입니다. 소년의 옷을 입고 맥주병을 들고 그는 술 취한 사람인 척하여 검문소를 통과합니다. 그는 광장에서 하룻밤을 잤고 아침에 멕시코 소년들이 기타를 연주하는 연습 중이었습니다. $100를 내고 그들에게 병원으로 데려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런 운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날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약국이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셔츠를 잘라내고 조용히 주유소로 가서 셔츠를 기름에 적신 후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약국으로 들어가 혼란을 틈타 필요한 약을 챙깁니다. 플라스틱 방수포를 깔아놓습니다. 그는 깔끔한 살인자라서 피가 묻은 옷을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그는 약물을 주사하고 수술을 합니다. 여동료가 보고합니다. 총격 현장에 5대의 차는 모두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혀 조사할 수 없습니다. 병원 깨어났습니다. 한 남자가 그의 옆에 나타났습니다. 그게 겔스입니다. 모트를 찾는데 단 3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트와 협력하여 그 돈을 돌려받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모트는 다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상도 받았습니다. 겔스는 그가 맞은편 호텔에서 소식을 기다릴 것입니다. 다시 물어보고 싶어요. 돈을 이미 줬다면 왜 치구와 이야기하지 않나요? 당신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와 협상할 수 없습니다. 돈을 줘도 그는 여전히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서장이 오데사에 가서 모트의 아내를 만납니다. 그녀에게 모트가 아직 그녀와 연락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서장이 그녀에게 모트가 직면하고 있는 위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을 믿고 있습니다. 모트는 사람을 환영합니다. 경찰이 아내들에게 차클리가 소를 죽인 걸 말합니다. 소들이 차클리가 그 소의 뿔을 못 맞췄습니다. 총알이 날아가 차클리의 어깨에 박혔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지금도 오른손을 사용하기 힘들어합니다. 보안관은 경비원에게 명함을 주었다. 모트가 전화하면 그에게 경찰서장이 그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해주세요. 그 후 경찰서장이 한숨을 쉽니다. 그는 이제 소를 죽이는 방법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공기총으로 금속 막대를 쏘기만 하면 소는 즉시 죽습니다. 그는 냉혈한 암살자의 무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계선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모트가 국경 넘을 때 돈 든 가방 안 가져올 추정. 그가 중상을 입은 상태라면 아마도 이곳에 가방을 잠시 두고 갈 것입니다. 역시 젤스가 그것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방을 급하게 가져가지 않고 먼저 호텔로 돌아갑니다.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에 들어서자마자 한 남자가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치구였습니다. 젤스는 경험이 풍부하지만 치구를 보자마자 그는 겁에 질렸습니다. 그는 치구가 자신을 먼저 찾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급히 변명하며 언제든지 물러날 수 있고 돈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치구가 자신을 용서해 주기를 바라며 치구에게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확신시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고 치구는 젤스를 죽인 후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의 첫 대화입니다. 그의 관점에서는 더 이상 없다고 합니다. 치구의 요구는 너무 지나칩니다. 그는 모트에게 오라고 말했습니다. 아니면 모트의 아내를 찾기 위해 오데사에 갈 것입니다. 치구는 원칙이 있다. 모트는 책임을 져야 하고 죽어야 한다는 것. 하지만 만약 순순히 돈을 돌려준다면 치구는 모트에게 그의 아내가 살 수 있다고 보장합니다. 이런 대화 방식은 모트를 화나게 합니다. 모트는 미국으로 돌아가지만 이번에는 한에게 질문받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두 사람 모두 전직 군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모트는 도시로 들어가서 새 옷을 사러 가게 됩니다. 그 후 그는 철조망으로 돈을 되찾으러 갑니다. 그는 라딘에게 전화를 걸고 라딘은 경찰서장이 그녀를 찾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전합니다. 모트는 아내에게 엘파소 호텔로 가서 그를 찾으라고 합니다. 그는 아내에게 돈을 주고 멀리 떠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트는 치구와의 싸움에 준비를 합니다. 치구는 보스의 사무실로 가고 그가 돈을 되찾기 위해 그를 고용한 것은 분명히 치구를 존중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 범죄 보스는 그렇게 죽어갑니다. 당신은 누구인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멕시코 사람에게 신호수신 장비를 줬어. 그는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어리석은 생각이었다고 말합니다. 적합한 한 사람만 선택하면 충분하다고. 상황에 따라 라딘과 그의 어머니는 엘파소로 가게 되고 어머니는 길을 따라 춤춥니다. 할머니는 이 젊은 남자에 대해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때 그들의 차는 뒤에서 멕시코 사람에게 추적당하고 있습니다. 라딘이 버스표를 사러 가는 길에 멕시코 갱단원이 할머니에게 다가옵니다. 그는 할머니의 짐을 들어주는데 도왔고 질문을 물어 할머니가 가고 싶어하는 곳에 대한 정보를 알았습니다. 라딘은 경찰서에 전화를 걸고 고민 후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했어요. 모트가 위험을 원치 않아요. 치구의 차가 길가에 멈췄어요. 닭을 실은 차가 도와주러 왔습니다. 하지만 치구는 급해서 그는 주인의 차를 빌리려 해요. 닭들 다 내릴 수 있겠어? 닭을 운반하던 주인은 죽었을 거야. 치구는 깔끔한 걸 좋아해. 엘파소 디저 호텔입니다. 한 여성이 모트가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그를 방으로 초대해 맥주를 권합니다. 모트는 아내를 기다리고 있어서 그 여성은 거절당합니다. 곧 경찰서장이 도착합니다. 멀리서 총성이 울리며 한 대의 차가 고속도로로 달려나가며 도망가요. 경찰서장이 급히 엘파소 디저 호텔로 차를 몰고 갑니다. 여자가 수영장에서 죽었고 방 밖에는 멕시코 사람이 있습니다. 모트는 방 안에서 죽었고 빨리 경찰에 신고하세요. 호텔 밖은 경찰이 가득하고 라딘과 그녀의 어머니도 도착했습니다. 경찰서장은 모트의 시신을 보고 나서 지역 경찰서장에게 찾아갑니다. 지역 경찰이 그에게 현장에서 돈을 찾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모트의 몸에는 몇백 달러밖에 없었고 아마 갱단이 돈을 가져갔을 것입니다. 경찰서장이 떠나자 지역 경찰서장이 그 미친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글 호텔에서 그는 프론트 직원 한 명을 죽였어. 그리고 다음날 그는 은퇴한 육군 대령을 다시 죽이러 돌아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어. 그가 이렇게 당당하게 범죄 현장으로 돌아올 줄이야. 경찰서장은 갑자기 그 살인범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엘파소 호텔로 돌아가서 철저히 조사를 준비합니다. 앞에 도착하자 열쇠 구멍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때 치구는 방 안에 숨어 있습니다. 경찰서장은 총을 꺼내며 갈등 중입니다. 그는 문을 밀고 들어가 욕실로 향했습니다. 창문 열림.
그는 살인범이 떠났다는 것을 알고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옆에 환기구를 바라보며 방금 치구의 강철 화살과 분리된 환기구를 보았습니다. 그가 돈을 가져갔을 것입니다. 서장은 삼촌을 방문합니다. 그의 삼촌도 경찰서장이었지만 지금은 장애로 고양이들을 기르고 있습니다. 커피는 한 번 내리고 일주일 내내 마십니다. 경찰서장은 삼촌의 처지를 보며 그에게 말합니다. 삼촌이 다치게 했던 그놈은 이제 감옥에서 죽었지만 만약 그가 출소한다면 삼촌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한때 위풍당당했던 부경찰서장은 이제 운명의 배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 오래지 않아라 딘의 어머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 후 라딘은 집으로 돌아와 자신에게 커피 한 잔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떠나고 이제 그녀는 젊은 나이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치구가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라딘은 급히 설명합니다. 그녀는 그 돈을 가져가지 않았고 지금은 빚이 쌓여만 가고 있다고요. 어머니 장례비도 빚으로 갚아야 할 돈이야. 그 일에 대해 걱정하지 마. 치구는 돈을 요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모트와의 약속을 지키러 온 것입니다. 모트는 요구한 돈이 든 여행 가방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트와 아내는 죽어야 했습니다. 라딘은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치구에게 간청합니다. 남편은 그녀를 구할 기회가 있었어요. 치구는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그는 라딘에게 동전을 던져서 앞면인지 뒷면인지 맞춰보라고 합니다. 맞춰봐. 라딘은 동전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거부했습니다. 잠시 후 치구는 라딘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발 바닥에 피가 묻어 확인해 라딘은 더 이상 빚을 갚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치구는 약속을 지키고 떠났습니다.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치구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는 규칙을 지켰는데도 사고를 당했네요. 치구는 차에서 내려 길가에 앉아 진정했습니다. 지나가는 아이들이 그의 팔뼈가 드러난 것을 보았습니다. 치구는 소년의 외투를 사기 위해 $100를 줬습니다. 옷을 임시로 붕대처럼 사용해 소년은 돈을 받지 않고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치구는 계속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만났다고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건 너의 옷이 아니야. 이건 입막음 돈이야. 그럴 거야. 태한 경찰관이 아내와 행복히 살고 있다. 하지만 그는 할 일이 없어서 아내에게 자신의 꿈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영화는 여기서 끝납니다. 영화 제목은 늙은이를 위한 나라는 없다지만 노인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마도 영화 제목은 한 사람이 평생 경험을 쌓아도 늙어서도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없다는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본질적으로 비논리적입니다. 누구도 운명의 수레바퀴에 의해 부서지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설령 신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신이 동전을 던지지 않는다고 확신하나요? 오늘 이야기는 끝납니다. 영화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화를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아래에 댓글 남겨주세요.